맞아, 이렇게 끝까지 오늘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준비 중간까지 사실 아마 어려워서 힘든 것도 있었을 거고, 또 이제 워낙 각자의 레벨이 다 다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힘든 부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가면서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 거는 사실이고, 마지막에 성과물 나올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주시기를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무슨 일이 있거나 먹고 싶은 간식이 있거나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때는 저한테 주저 마시고 카톡이든지 오셔서 얘기하셔도 되고, 제가 올라갔을 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중간평가 발표 하실 거고요. 저희 먼저 심사해 주실 강사님들과 멘토님들, 저희 교수님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임자이신 저희 김영철 교수님께서 중간 발표 인사말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수고하십니다. 오늘 8시에 나왔는데 지금도 찍었습니다. 이렇게 힘든 교육을 여러분들이 받아주셔서 감사하고, 저가 이제 중요한 게 3기자입니까? 1, 2분들을 중에 잘한 분들을 하나를 2월에 스웨덴에 보낼 예정이거든요. 스페인. 그러니까 이번에 3기와 내년에 4기 중에 한 분을 뽑아서, 아니면 IITP는 한 명 보낸다면 우리가 한 명 더 보내도록 해서 세계적인 경험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해서 학년들은 추억에 100% 되도록 여러 가지도 열심히 좀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부책임자이신 양성철 교수님께서도 오늘 격려 인사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매우 무더운데 라디오 들어보니까 이제 메스 걷고 그러면은 코로나 그런 것도 있지만 굉장히 온도가 높아서 그렇다. 아까 뭐 준비해달라는 거, 이온 음료도 좀 드시고. 네, 평소에 수업 때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필요한 것도 적절히 자기 건강을 유지해가면서 해야 되니까 어쨌든 조금 더 힘을 내시고, 지금 중간평가 있고 또 이제 8월 말까지니까 조금 더 마지막까지 완주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6월 달인가 저희 총책임자이신 김영철 교수님이랑 우리 팀장님이랑 여러분들이 요 메타버스 요렇게 운영하는 팀들이 대한민국에 여러 개 있는데, 무경대에 모여서 전체 무슨 중간 여태까지 해왔던 실적을 갖다가 이렇게 같이 나누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때 느꼈던 딱 한 가지 점은 무경대에서 부산 지역에서 메타버스를 이렇게 학생들이 나와서 발표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는 어떤 실적이나 마지막 결과물에 비해서 한 5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들이랑 그런 얘기 나누고, 그 다음에 IITP 계신 분들이랑도 약간 그런 얘기를 나누면서 약간의 어떤 자부심을 좀 느꼈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결과물에 대해서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물이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간단하게 일정을 좀 써머리를 해드리면, 오전 타임에는 1조부터 9조까지 순서대로 발표를 하고, 이제 오후에 점심 식사로 저희가 도시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맛있는 거 준비했으면 기대하시고요. 점심 식사 후에 본격적인 심사평과 멘토링이 진행되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지금 발표 준비 다 끝나셨죠? 그러면 1조부터 1조 메타몽조, 네, 포켓몬인가요? 네, 준비하셔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1조. 2조 나오세요. 2조.
안녕하십니까. 메타홈팀 발표를 맡은 김다경이라고 합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주제는 처음 투닝월드라는 실제 웹 서비스를 참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팀원들이 좀 더 흥미롭고 친숙한 소재를 찾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투닝월드의 기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하되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때문에 저희의 프로젝트 주제는 영화로 변경되었습니다. 영화라는 주제는 모든 팀원들에게 친숙하고 흥미로운 분야이기에 팀원들이 함께 협력하며 재미있고 의미 있는 작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투닝월드 서비스를 바탕으로 하여 영화라는 토픽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안 배경과 솔루션, 기술 스택, 간트 차트, 팀원 소개, 역할 분담, 시연 영상, 그리고 Q&A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프로젝트의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투닝월드는 웹툰 플랫폼으로 사용자들이 다양한 장르의 웹툰을 즐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저희 팀은 이를 더 발전시켜 영화 플랫폼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웹툰과 같이 영화도 넓은 시장을 타깃으로 할 수 있고 사용자들에게 많은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팀 이름인 메타몬과 극장을 의미하는 시네마를 합쳐 메타시네몽이라는 새로운 플랫폼을 제안합니다. 이 플랫폼은 최신 영화부터 다양한 장르의 영화 정보를 제공하고 사용자 리뷰 기능을 통해 영화에 대한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 맞춤형 추천 기능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먼저 이를 통해 영화에 대한 리뷰와 평점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 성격의 서비스를 지향합니다. 다양한 취향을 반영한 영화 추천 기능을 제공하여 영화에 대한 정보를 쉽게 탐색하고 관리할 수 있는 통합된 플랫폼을 만들겠습니다. 그럼 이 메타시네몽의 6가지 핵심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화 상세 정보입니다. 이 기능은 영화 제목, 개봉일, 감독, 출연진 등 기본 정보와 줄거리와 같은 영화 선택에 필요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영화 포스터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영화의 주요 정보를 시각적으로 전달하고 영화의 분위기와 테마를 표현하여 관객의 관심을 끌기 위한 마케팅 도구로 제공합니다. 세 번째, 검색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사용자가 입력한 키워드나 문구를 기반으로 관련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줍니다. 네 번째로는 영화 감상평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사용자가 영화의 스토리, 연기, 연출, 음악 등 다양한 요소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와 감상을 담아 다른 관객들에게 영화 선택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섯 번째로 즐겨찾기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사용자가 관심 있는 영화를 목록에 저장하고 나중에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기능으로 개인화된 영화를 추천하고 더불어 선택의 편의성을 높입니다. 여섯 번째, 회원 기능입니다. 이 회원 기능에서는 회원 가입과 로그인, 회원 정보 수정, 탈퇴 등을 구현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기능들을 구현하기 위해 사용되는 그리고 사용될 기술 스택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기술 스택은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로 나눌 수 있습니다. 프론트엔드에는 기본인 HTML과 CSS를 바탕으로 전반적인 웹페이지 구조를 설계하고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앵귤러와 아이오닉 프레임워크를 사용해 기술을 적용하여 프로젝트를 완성할 계획입니다. 백엔드에서는 데이터베이스로 MySQL을, 메인 언어로는 자바스크립트로, 메인 프레임워크는 Nest.js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현재 저희는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 객체지형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개발 단계에 있어 스프링부터 활용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깃허브와 깃을 통해 버전 관리와 협업 관리를 하며 프로젝트를 수월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는 타입스크립트 언어를 기반으로 하는 Nest.js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고 AWS를 배포를 통해 프로젝트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기술을 사용하고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소통을 할 때에는 노션과 디스코드 서비스를 이용해 팀 내에서 그라운드를, 코드 컨벤션, 커밋 컨벤션 등을 설정하여 프로젝트 진행에 별 차질이 없도록 팀 내 규칙을 결정했습니다. 이번 섹션에서는 저희 프로젝트 진행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다이어그램은 저희 애플리케이션의 주요 사용자와 그들의 상호작용을 시각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먼저 사용자는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하고 관심, 검색, 리뷰 작성 등과 같은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자는 새로운 영화를 추가하고 기존 영화는 수정, 불필요한 영화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서비스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리고 사용자가 애플리케이션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시나리오 구성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용자는 애플리케이션에 회원가입을 하고 개인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데이터베이스에 추가되고 변경사항이 저장됩니다. 또한 사용자가 로그인하여 개인화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데이터베이스에는 사용자 정보를 확인하고 사용자에게 맞는 기술을 제공합니다. 다음으로는 영화 관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관리자는 영화를 추가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고 사용자는 애플리케이션에 저장된 이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특정 영화를 조회하고 그 영화의 상세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영화 정보를 검색하여 제공합니다. 어떠한 기준으로 검색 기능을 제공할지에서는 현재 저희 팀에서 논의 중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리뷰 작성과 즐겨찾기 기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자는 영화에 대한 리뷰를 작성하고 필요하면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 리뷰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됩니다. 다음으로 리뷰 조회 및 댓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용자는 다른 사용자의 리뷰를 조회할 수 있고 댓글에 대한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리뷰와 댓글 정보를 불러와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즐겨찾기 기능에서도 사용자는 관심 있는 영화를 추가하고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됩니다. 다음은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데이터베이스는 사용자 영화 리뷰, 댓글 등 다양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ERD를 작성했습니다. 전반적인 ERD 클라우드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됩니다. 각자 맡은 기능을 토대로 사용자, 영화, 리뷰, 댓글 등으로 두고 각각 필드들을 구성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용자 테이블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테이블에는 사용자의 정보 등이 저장됩니다. 두 번째로 영화 테이블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테이블에는 영화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가 저장됩니다. 세 번째로 리뷰 테이블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테이블에도 사용자의 아이디와 영화 아이디가 저장되며 그 외에 좋아요, 싫어요 등 리뷰에 대한 반응이 저장됩니다. 네 번째로 댓글 테이블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테이블에는 리뷰에 대한 댓글이 저장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테이블 외에도 기타 관련 테이블들인 감독, 장르, 즐겨찾기 등 관련 데이터들이 저장됩니다. 다음은 클라이언트와 서버의 HTTP 요청을 처리하는 양식인 API 명세서입니다. 저희 애플리케이션은 RESTful API를 목표로 하여 CRUD에 적합한 구성을 하고 있으며 주로 패스 밸류에블, 리퀘스트 파람을 사용하여 URL 경로 변수와 쿼리 스트링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다루고 있으며 REST 규칙에 따라 요청을 처리하는 예제 코드와 결과 화면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API 명세서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노션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앞에 API 명세서를 바탕으로 사용자, 영화, 리뷰 관련 컨트롤러를 통해 각 기능을 구현해 보았습니다. 학습 진행에 맞추어 저희가 프로젝트와 관련된 코드들을 작성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를 통해 클라이언트 요청을 처리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하여 각 인원마다 역할 분담한 기능에 맞추어 서버 내 구성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일정 관리도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 간트 차트는 저희 팀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어떤 작업이 언제 완료되어야 하는지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각 팀원이 자신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저희가 정리한 노션과 이런
깃허브 내용입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팀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프론트엔드에서는 팀장 자금주하고 박지민하고, 백엔드에서는 서채원하고 윤서진하고, 그리고 저 김나영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역할 분담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프론트엔드 부분에서는 박지민 하고가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기본 페이지 구성을 구현할 예정이고, 자금주하고가 데이터 처리 및 상세 정보 페이지를 구현할 예정입니다. 백엔드에서는 서채원하고가 회원 관련 API 구현을 담당하고, 윤서진하고가 영어 관련 기능 API 구현을 담당하고, 제가 리뷰, 즐겨찾기 관련 기능을 API 구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플랫폼의 시연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메인 페이지입니다. 오늘 탑10 영어를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스크롤을 하면 장르별로 나눈 영어가 있습니다. 콘텐츠에 들어가서 포스터들이 올라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화를 클릭하면 영화에 대한 정보, 감독, 출연에 대한 내용도 있고 포스터를 넣었습니다. 이렇게 검색 기능도 이용할 수 있는데요. 검색 기능에 제목을 검색하면 이렇게 포스터가 나오고, 포스터를 클릭하면 아까와 같이 제목, 줄거리 등이 나옵니다. 관심을 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한데요. 로그인하려면 회원가입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회원 가입이 완료되었다는 문구와 함께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그러면 다시 관심 기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람평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영화에 대한 관람평을 남기면 등록이 됩니다. 이렇게 제가 작성한 감상평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심 기능에 들어가면 방금 선택한 영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시연 영상에서는 사용자가 플랫폼에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고 영화를 검색하고 리뷰를 작성하는 과정을 시연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 질문. 네, 교수님. 참 잘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텍스트를 손으로 입력시켜야 되잖아요. 가능하면 거기다가 스피치 텍스트든 텍스트 스피치든 그런 기능을 좀 넣었으면 좋겠고요. 네. 지금 지금에는 이제 실습, 구현 이런 관점에는 좋은데 네. 새로운 게 없거든. 그래서 만약에 좋다면 맞춤형 추천 기능. 네, 그거를 추후에 이제 예, 그랬으면 더 좋겠다는 거. 예,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 질문 없으시면 다음 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9조가 발표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서 세 조 발표 후에 10분 정도 휴식하고 세 조 발표하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조는 힙이죠. 네, 운동의 용체형 박찬희 김조희 선생님. 네, 두 번째 조 나와서 발표 시작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메타버스 3기를 수강하고 있는 웹 개발반 팀입니다. 저는 발표를 맡은 김재호입니다. 먼저 발표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팀원 소개 및 기술 스택을 말씀드린 뒤 개요에서 프로젝트 주제 선정의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후 저희 프로젝트의 기능 3가지와 사용자 관점에서 본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을 보여드리고 시연을 통해 화면 설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DB 다이어그램과 API 명세표, 이를 간단하게 테스트해본 코드와 쉬운 영상까지 간략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로드맵을 보여드리면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재 팀원의 경우 5명의 학생이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로 역할을 나누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프론트엔드에는 김동현, 용치영 팀원이 있고 백엔드에는 김재호, 박찬진, 송정민 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술 스택의 경우 커뮤니케이션 툴로는 디스코드, GitHub, 노션을 이용하고 있으며 프론트엔드 팀의 경우 피그마로 디자인 후 HTML, CSS 코드를 작성한 뒤 앵귤러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백엔드의 경우 DB 설계를 한 뒤 MySQL로 로컬 환경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습니다. 그 후 API 명세표와 기능에 따라 서버를 REST.js로 구현 중에 있습니다. 개요입니다. 현재 메타버스 아카데미는 1기를 시작으로 3번째 기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메타버스 아카데미는 체계적인 교육과 실전 프로젝트, 실무진 멘토분들과 함께하는 멘토링 등의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메타버스 아카데미 학생들과 강사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통합 웹 서비스가 없기 때문에 학습 운영을 포함한 학습 자료, 프로젝트 결과물 공유 등을 하는 서비스의 필요성이 증가했습니다. 이제 저희 히팀은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여 팀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메타버스 캠퍼스의 주요 핵심 기능 3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습룸 기능의 경우 3개의 세부 기능을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 기능은 로그인 회원가입 기능입니다. 이 기능의 경우 회원가입을 할 때 학생과 강사로 나누어 가입하도록 설계되었고 역할에 따른 기능 접근 권한을 분리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 유스케이스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 기능인 학습룸입니다. 메인 화면에는 유저가 가장 자주 사용하는 기능인 출석, 출결 관리, 캘린더, 수업 프로젝트가 배치되어 있으며 왼쪽 메뉴바를 통해 강의와 프로젝트에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학습룸의 3가지 세부 기능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습룸 안에 있는 기능 중 가장 자주 사용하는 세부 기능인 출석 기능입니다. 학습룸 상단에 있는 출석 출결 관리 보드를 통해 학생 유저의 출결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석은 QR코드로 진행되며 출석 진행 버튼을 누르면 나타나는 모달 탭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모달 탭에서 출석일과 QR의 유효 시간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학습룸 안의 두 번째 세부 기능인 강의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통해 유저는 자료를 업로드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개요와 커리큘럼, 강의 진행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습룸의 3번째 세부 기능인 프로젝트 관리 기능입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현재 참여 중인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팀원들과 역할을 분담하고 메모장 기능을 사용하여 회의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사 또는 멘토님들의 피드백을 기록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전 메타버스 학생들의 모든 프로젝트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관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시관의 경우 이전 기술들이 만들어 놓은 프로젝트를 전시함으로써 유저들이 메타버스 아카데미의 학습 성과를 체험하고 독창성과 학생들의 열정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음으로 사용자 관점에 따른 유스케이스를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유저의 경우 회원가입과 로그인, 전시 기능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과 로그인 기능을 통해 강사 유저와 학생 유저로 상태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학생 유저는 보다 많은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전시관에서도 조회와 검색만 할 수 있었던 일반 유저와 다르게 전시물을 생성하고 삭제하는 등의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학습룸을 통해 출석, 강의, 프로젝트 등 다양한 기능에 접근 가능합니다. 강사 유저의 경우 교육생과 마찬가지로 학습룸 이용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출석 기능에서 QR코드 생성을 할 수 있고
교육생이 출석 체크를 할 수 있게 합니다. 프로젝트 기능에서는 프로젝트를 생성하여 교육생들이 프로젝트를 신청, 취소할 수 있게 합니다. 이외에도 학습 자료 관리에서 자료를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주요 기능을 한눈에 보기 위해 메타버스 플랫폼을 이용하는 학생의 시점으로 피그마로 작업한 웹페이지 시연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메인 페이지입니다. 회원가입 버튼을 눌러 회원가입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정보를 입력하고 가입하기를 눌러 회원가입합니다. 회원가입을 하면 우측 상단에 이미지가 변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전 직원 페이지입니다. 검색과 종료를 사용할 수 있고 여러 프로젝트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를 눌러 상세를 보면 다음과 같이 프로젝트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학습룸 버튼을 눌러 학습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학습룸에서는 출석 출결 관리, 달력, 수업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출결 진행 버튼을 눌러 모달탭에서 QR로 출석 체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업으로 이동하면 개요와 커리큘럼을 포함한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자료 업로드 및 다운로드를 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로 이동하면 프로젝트를 신청했을 때 멘토분들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여기까지 시연 영상이었습니다. 다음으로 DB 설계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객체에 대한 속성과 관계를 생각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고 MySQL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습니다. 여기 예시를 보시면 유저 테이블에는 이름, 아이디, 비밀번호 등으로 테이블 구조를 생성했습니다. 이렇게 설계한 DB와 기능을 기반으로 API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API 문서는 RESTful API 설계 원칙에 따라 기능, 엔드포인트, HTTP 메서드, 리퀘스트 바디를 표기했습니다. 기능별로 일반적인 엔드포인트를 구성하려 노력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능별로 같은 복수형 명사를 사용 엔드포인트로 지정했습니다. 또 모든 최초 등록을 위한 포스트는 레지스터라는 단어의 상용으로 통일하여 개발되도록 통적으로 컨벤션을 지정했습니다. 더 정확한 API 명세표는 노션에 기록하여 프론트팀과 백엔드팀이 확인하며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코드 구현 부분입니다. 저희는 Nest.js로 서버 코드를 구현했는데 현재 CRUD를 포함한 로그인, 로그아웃, 회원가입 기능은 박찬진 팀원이 구현을 마무리하고 있는 과정이며 전시 기능 구현을 시작했습니다. CRUD를 포함한 프로젝트 관련 기능 구현은 손정민 팀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는 CRUD를 포함한 강의 관련 기능 구현을 맡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클라이언트에게 입력받은 데이터를 생성, 조회, 수정, 삭제하는 시연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데이터베이스가 비어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을 진행하겠습니다. 사용자 정보를 모달탭에서 기입하고 회원가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메일 형식이 아니면 로그인이 불가능하게 설계했습니다. 회원가입을 한 후 DB를 확인해보면 정보가 잘 들어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진행하고 우측에 마이 페이지를 누르면 닉네임과 환영 메시지가 뜹니다. 회원 수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비밀번호와 이메일, 기수와 닉네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 닉네임이 잘 변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DB를 보시면 닉네임과 기수, 이메일이 변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로그아웃을 하고 재로그인을 시도하겠습니다. 비밀번호가 틀리면 로그인되지 않게 설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원 탈퇴를 해보겠습니다. 회원 탈퇴를 하면 데이터베이스의 정보가 잘 딜리트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두 번째 시험 영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로드맵을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의 보라색 부분은 팀 공통 작업 부분을 나타냅니다. 프로젝트 시작과 함께 아이디어 구체화를 시작했으며 요구사항 및 기능을 정리했습니다. 전 팀원들이 모두 참여하여 기획 단계를 마무리하고 팀 컨벤션을 정하여 개발 중에 있습니다. 중간의 노란색 부분은 프론트엔드 팀의 개발 과정을 나타냅니다. 현재는 UI UX 디자인 개발이 막바지에 있고 코드 구현을 병행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하단의 하늘색 부분은 백엔드 팀의 개발 과정을 나타냅니다. 현재는 데이터베이스 고도화 작업과 API 문서 수정 및 구현 과정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 기술적으로나 팀 커뮤니케이션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계속 연구하고 팀원들과 소통하며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주시면 성실히 답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 사용자가 누군지 확실해서 되게 좋았던 것 같고요. 정말 잘 만들어지면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 아이디어가 좋았던 점 칭찬하고 싶고요. 약간 좀 그 지금 기수 초반기인데 되게 완성도가 높은 점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조금 더 제가 좀 했으면 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은 아까 앞에 쪽도 되게 그 진도 많이 나가고 그 완성도가 좀 높았는데 앞에 쪽은 다 4학년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뭐 기존에 있는 것들 잘하면 충분하다라고 저는 좀 생각했는데 지금은 4학년이 좀 많은 팀인 것 같아요. 3명 정도가 있는데 2명 있습니다. 아, 2명이에요? 아, 2명이네. 그래서 아무래도 본인들 나중에 취업을 위해서나 아니면 본인들의 어떤 커리어를 위해서는 조금 더 도전적인 요소들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는 일반적인 그런 교육이나 강의 플랫폼에 있는 기능들이 그냥 잘 구성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고 뭔가 새로운 기술 요소를 좀 접목하는 걸 해본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지금 만들기로 한 요소 중에 좀 더 뎁스 있게 고도화된 버전 같은 것들을 좀 시도해 보면은 4학년에 딱 맞는 어떤 수준의 과제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뭐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저희들이 이제 4학년들이거든요. 때문에 여러분들이 DB나 연동을 이런 걸 못할 때 저 팀을 요청을 하시고 되고 저희 대학원 조교들한테도 요청해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재호야, 넌 자랑을 왜 해? 이게 수업에 다 하는 거 아니야? 응? 내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 좋아. 이 플랫폼에 전시관이 필요하거든. 우리가 가상 전시관.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학생들이 한 결과물들을 이렇게 볼 수 있게 한 것 같은데 거기다가 메타버스 쪽 팀들하고 연동해서 가상 공간을 좀 가상 아트홀이라고 할까? 그래서 전시관들을 1전시관 들어가면 1기생들 껴가 나오고 2전시관 들어가면 2기생 께 나오고 3전시관 들어가면 1기생 께 나올 수 있는 그런 가상 메타버스 전시관도 좀 추가할 수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유니티에서 웹GL로 이렇게 저 안에 들어갔을 때 실제로 작동되는 것까지는 도전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플랫폼이니까 거기다가 모르겠어. 그러니까 멘토님들한테 상의 좀 자문받아서 가상 전시관도 아니야. 투스케어서 해야 돼. 그렇지만 너희들도 해주면 좋겠어. 수고했어. 너무 잘했어. 네네. 네.
네, 그 발표 잘 봤습니다. QR 코드 로그인이 참 좋은 것 같은데요. 항상 네, 현장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QR 코드 로그인을 시도할 때 유저마다 다 QR 코드를 따로 두실 건지요? 아니면은 다른 생각으로? 강사분께서 QR 코드를 생성하시면 이제 그 강의에 포함된 학생들에게만 QR 코드가 뜨게 됩니다. 네, 그럼 QR 코드 하나로 여러 명이 다 로그인을 하게 되는 그렇습니다. 거겠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QR 코드 안에는 그 각 유저들에 따라 생성하는 거야? 강사분께서 서버에서 QR 코드를 생성한 것을 이제 띄워주는 것입니다. 강사님들이 줘야지만이 하는 거니까. 네, 강사님께서 권한을 가지고 강사님들이 만약에 자기 학생들이 20명이면 20명에 대한 QR 코드를 주는 거야? 몰라서 안 해봐서. QR 한 개를 생성하고 거기 띄워서 학생 20명이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A라는 학생, B라는 학생이 똑같은 QR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런가? 아 몰라서 그래. QR 코드는 10별 코드인데 10별인데 만약에 20명 있으면 20개를 다 발생시켜야지 10별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몰라서 그래. 나중에 확인해서 알아. 확인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점이 실제로 의미 있는 서비스가 되려면은 사실 방금처럼 한 모든 교육생이 다 같은 QR 코드를 쓰면 어뷰징이 일어나잖아요. 그냥 카톡에 공유하면 끝이니까. 그래서 실제 서비스 했을 때 고민도 같이 들어가 있으면은 좀 더 좋은 프로젝트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이번 세 번째 팀 발표하고 잠시 쉬는 시간 가질 거고요. 점심 식사 하시기 전에 먼저 기념 촬영하고 다 같이 점심 먹는 걸로 미리 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쪽을 더 이쪽으로 좀 나와. 연출하기 쉽지 않네. 지호 써먹자 우리 지호. 나하고 이름이 비슷하네. 네. 아, 열심히. 약간 좀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오케이. 좀 설명하는 차 포즈를 취하면 될 것 같아. 손정만 써. 이쪽 보고 이쪽 보고. 다음 발표 VR 액션 강준영 교육생 발표 오케이. 차례고요. 앞에 발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르마딜로라는 이름의 1인칭 슈팅 게임 개발 프로젝트를 맡고 있는 AR, VR 막 강준영입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인 개요 페이지에서 말 그대로 게임에 대한 전체적인 정보와 방향성을 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추진 배경의 필요성으로 VR 플랫폼에서 슈팅 게임을 구현하게 된다면 어떤 이점이 있는지 기존의 PC 플랫폼과 비교하여 다뤄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게임 소개, 예산 결과물, 기술 활용 방안, 추진 일정이 있습니다. 먼저 프로젝트의 개요입니다. 아르마딜로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는 얼리얼 엔진을 이용한 1인칭 슈팅 RPG 게임 개발이 주 목적인 프로젝트입니다. 따라서 슈팅 게임의 요소와 플레이어 성장 시스템을 결합하여 게임을 기획했고 타 슈팅 게임과는 차별적인 전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노력했습니다. VR의 특징인 핸드 트래킹 기능이 전투 속에 조화롭게 녹아들 수 있도록 개발의 방향성을 지향했습니다. 플레이어가 직접 몸을 움직여 전투를 하는 것 같은 생생한 현장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핸드 트래킹에 중점을 맞춰 게임을 기획했습니다. 게임의 가장 큰 특징이자 차별점은 플레이어가 합동 전투를 한다는 점인데요. 플레이어의 파트너이자 보조 전투원인 아르마딜로 로봇이 그 주인공입니다. 동그랗게 말린 아르마딜로 로봇을 특정 방향으로 던져 무기로 사용하는 등 이 캐릭터만의 특정 스킬이 많은 무기를 대체할 수 있게끔 구성했습니다. 아르마딜로를 활용한 전투에 관해서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많은 동물 중 아르마딜로를 선정한 이유가 있는데요. 몸을 둥글게 마른 아르마딜로의 등껍질은 총알을 막아낼 정도로 단단한데 아르마딜로의 튼튼한 내구성을 투척 무기로서 활용한다면 핸드 트래킹 기능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을 뿐더러 동시에 게임의 기믹으로 매력있게 작용시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존 아르마딜로에 공격성을 지닌 전투 로봇이라는 설정을 추가하여 다양한 무기를 대체하는 새로운 캐릭터, 즉 게임의 마스코트로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처럼 원하는 지점으로 게임 안에서 아르마딜로를 투척할 수 있고 이 신호를 보낸다면 외부의 폭발이나 성광을 일으키는 등의 스킬이 구현되도록 개발할 계획입니다. 스킬에 관한 세부사항은 뒤에서 한 번 더 다루겠습니다. 기존의 PC나 모바일 플랫폼 게임과 VR을 비교하여 VR로서 슈팅 게임이 가질 수 있는 이점을 정리했습니다. 먼저 체험 제공 방식에서의 차이점입니다. 기존 플랫폼 슈팅 게임의 경우 화면 내 캐릭터를 조종하는 방식을 통해 간이 전투 체험을 제공합니다. 이때 기존 플랫폼 게임은 키보드나 마우스 등 단순한 조작을 통해 간단하게 전투할 수 있기 때문에 간이 전투 체험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반면 가상현실 슈팅 게임은 가상현실에 입장한 플레이어와 캐릭터가 움직임이 대응되기 때문에 실제로 자신이 전투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호작용 방식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 플랫폼 게임에서는 스크린 터치나 패드를 통해 간접적으로 게임과 상호작용했다면 가상현실의 플레이어는 몸을 움직여 가상현실 속에서 직접 공간과 상호작용하게 됩니다. 이런 특징 덕분에 얻을 수 있는 이점은 게임과 상호작용 방식이 구체화 및 다양화된다는 점입니다. 스팀 게임 내 상호작용 방식 다양화의 구체적인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여드린 영상은 바이오하자드라는 게임 속의 영상인데요. PC와 VR 모두 동시에 구현된 게임이었기 때문에 비교 분석하기 용이했던 게임 중 하나입니다. PC 게임의 경우 무기 종류에 상관없이 공격은 마우스 클릭으로 통일되어 있는 반면에 VR 게임의 경우 총기 종류에 따라 핸드 트래킹을 다르게 취해야 합니다. 따라서 플레이어는 VR을 통해 직접 전투하는 것처럼 현실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재장전 모션 또한 총기에 따라 다르게 하도록 구현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영상입니다.
여기 칼이 있네, 여기 칼에. 아, 이렇게. 아, 뭐 이런 식으로. 칼 뚫렸어. 칼은 항상 여기에 있는 거고. 혼자 날라가네요. PC에선 불가능했던 칼 던지기 기술이 이처럼 VR에서 직접 던지는 것처럼 실감나게 구현될 수 있습니다. 보셨듯이 VR 속에서는 게임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방식이 훨씬 다양해지고 실감나게 됩니다. 이런 이점과 함께 제가 만들 게임의 전반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플랫폼 슈팅 게임에서 느끼기 어려운 현장감과 현실감을 VR 가상현실 속에서 체험할 수 있게 한다입니다. 다음으로는 게임만의 차별성 확보입니다. 이미 슈팅 RPG 몬스터 사냥 게임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제 게임만의 차별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VR의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핸드 트래킹이 적극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차별적인 방안을 고안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아르마딜로를 활용한 합동 전투 시스템입니다. 플레이어는 총 5가지 스킬을 가진 아르마딜로를 활용해 전투하게 되는데요. 스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폭발 스킬입니다. 주변 반경에 폭발을 발생시켜 수류탄처럼 일정 범위의 피해를 입히는 공격 스킬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광 스킬입니다. 성광을 발생시켜 주변 반경의 대상을 일정 시간 동안 실명시키는 스킬입니다. 이 두 가지 스킬을 통해 수류탄과 성광탄을 대치할 수 있도록 구현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는 노이즈 스킬인데요. 소음을 발생시켜 주변 적들이 몰려들게 합니다. 네 번째 방어 스킬입니다. 투사체를 날려 공격하는 적이 존재할 때 방어막을 생성해 이로부터 보호하는 스킬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탐색 스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스킬과는 달리 전투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스킬인데요. 주변의 아이템을 감지하고 플레이어를 그 장소로 안내하는 스킬입니다. 이처럼 5가지 스킬을 통해 5가지 스킬을 가진 아르마딜로를 활용해 전략적인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게임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차별점으로는 즉각적인 전투 준비 시스템입니다. 플레이어는 레벨 각지에서 총알, 물약 등의 아이템을 수급할 수 있고, 따라서 플레이어는 전투 준비를 레벨 내에서 즉각적으로 하도록 요구받습니다. 따라서 플레이에 따라 다양한 변수를 창출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아르마딜로가 보조 전투의 역할로서 존재하지만 주력 전투는 플레이어가 담당하기 때문에 플레이어의 총도 두 단계로 나눠 단계별로 구현할 계획입니다. 이는 레벨 내에서 획득하는 재화를 통해 상점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구현할 생각입니다. 게임의 개요입니다. 게임 이름은 말씀드렸다시피 아르마딜로이고 장르는 슈팅 RPG 게임입니다. 자세한 스토리가 있지만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적이 우글거리는 유적 속에서 숨겨진 보물을 찾아야 한다는 보물 사냥꾼의 이야기를 담은 게임입니다. 크게 세 단계로 게임의 흐름을 나눌 수 있는데요. 스테이지 진행과 성장, 그리고 보스 몬스터 조우, 이렇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플레이어는 총 3스테이지로 구성된 무대에서 전투를 하게 됩니다. 각 스테이지마다 하나의 레벨로 구성할 계획이며 이는 상점 위치를 기준으로 구분됩니다. 스테이지를 돌파할 경우 상점 이용이 가능한 정비 시간이 주어지며 동시에 체크포인트가 제공되도록 블루프린트를 구성할 계획이고요. 한 스테이지당 예상 소모 시간은 5분에서 10분 이내이며 보스 스테이지를 포함한 게임 전체 러닝타임은 30분 이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성장 파티입니다. 플레이어는 직선적인 방식의 성장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즉 전투를 통해 얻게 되는 재화를 자신의 플레이 스타일에 맞게 배분할 수 있는데 사용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플레이어는 자신의 총기를 강화하는 선택을 할 수 있고 따라서 공격력이나 지장전 속도, 최대 탄창수 증가 3가지 중 1가지를 선택하여 그 능력치를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상점에서 아이템을 구입하는 일도 가능한데요. 다양한 종류의 물약과 방어구, 그리고 총알과 2단계의 총기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 총기를 구입하기 위해선 총기가 일정 레벨에 도달하도록 설정할 계획입니다. 모든 스테이지를 돌파한 후 주어진 최종 점검이 끝났다면 보스전 스테이지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때 그럭스라는 보스를 마주하게 되는데 거리에 따라 패턴이 달라지도록 AI를 작성한 게 특징의 보스입니다. 단거리일 경우 근거리 공격 위주의 패턴을, 장거리일 경우 투사체 발사 및 돌진 위주의 패턴을 구상했습니다. 거리가 멀수록 기본 속도가 빨라지게 설정하는 계획이며 체력에 따라 페이지를 구분시켜 흥미진진한 전투를 구현할 생각입니다. 제가 개발한 시연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근거리일 경우 대시 후 투사체를 날리는 스킨입니다. 다음으로는 비교적 원거리에 있을 때 투사체를 날리는 스킨인데요. 더 많은 패턴이 있지만 보스를 상대하는 장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담기엔 시간이 부족하여 두 가지의 패턴만 담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레벨 디자인입니다. 보물을 찾아야 하는 목적의 게임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유저 컨셉의 맵에서 게임 플레이가 이루어지도록 구상했습니다. 디자인 시 에셋은 최대한 브릿지에서 다운받아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스테이지 1은 유저 입구입니다. 튜토리얼이 시작되는 장소로서 대부분 직선적인 환경을 구상할 계획이고 초반인 만큼 아이템을 수급할 수 있는 상자의 수를 늘리거나 전투가 쉬운 장소에 몬스터를 배치하는 등의 구성 요소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초반은 따라서 플레이어가 막힘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레벨을 디자인할 계획입니다. 주사용 에셋은 중세 벽돌, 중세 기둥 등이 있습니다. 스테이지 2는 숨겨진 비밀 유저 컨셉의 지하 동굴입니다. 빛이 차단된 동굴인 만큼 비교적 어두운 환경을 구상할 것이고 따라서 라이팅 연출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때 플레이어는 횃불이나 아르마딜로의 스킬을 통해 주변을 밝힐 수 있습니다. 또 이때 직접 손을 뻗어 올라야 하는 전력이나 직접 밀어서 치워야 하는 장애물 설치, 가상현실과의 상호작용을 극대화시킬 생각입니다. 스테이지 3은 강가 컨셉의 디자인으로 지하에서 탈출하여 위로 올라가는 방식의 플레이가 이루어지는 맵입니다. 보스전 마지막 스테이지인 만큼 아이템 수급에 집중하여 레벨을 디자인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은 보스 스테이지로 신전 형태의 레벨을 구상했습니다. 자유로운 전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넓은 공간을 디자인할 계획이고요. 주 사용 에셋은 중세 기둥, 조각상 등이 있습니다. 벤치마킹 모델이자 예상 결과물로 3게임을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하프라이프 알릭스라는 VR 게임입니다. 전혀 저 감정에 당연히 처럼 공간과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이 특징인 게임인데요. 이 외에도 장착하고 있는 도구에 따라 달라지는 핸드 트래킹 인식과 핸드 트래킹의 이점을 가장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게임 중 하나이기 때문에 예상 결과물이자 벤치마킹의 모델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세키로라는 소울라이크 장르의 게임입니다. AI가 탑재되어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행동하는 몬스터를 구현하고자 세키로라는 게임을 예상 결과물로 가져왔습니다. 비록 장르가 다르긴 하지만 UI와 UX의 방향성을 참고할 계획이기 때문에 예상 결과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바이오 하자드 빌리지라는 게임입니다. 아까 동영상으로도 보여드렸던 게임인데 전투와 동시에 총알 무기나 아이템 수급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예상 결과물로 선정했습니다. 핵심적인 기술 활용 방안입니다. 얼리얼 엔진 내 BAB어 트리 작성을 통해 적 패턴 구성, 흥미로운 전투 시스템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이때 레벨에 등장하는 일반 몬스터와 보스 몬스터의 패턴을 구분하여 개발할 계획입니다. 또 맥스와 서브스턴스 페인터를 이용해 아르마딜로와 무기 모델링을 할 계획이며 게임 내 UI나 UX는 포토샵과 일러스트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핸드 트래킹 활용 방안입니다.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기에 따른 사용법 다양화입니다. 리볼버부터 시작해 단계별로 구현된 무기에 따라 재장전 방식, 그립 방식을 세부적으로 구분할 생각이며 또 아르마딜로를 투척하는 핸드 트래킹 인식을 구현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상현실 속 환경과 상호작용 극대화입니다. 가상현실 속에서 직접 횃불을 들거나 하프라이프라는 게임에서 보여드렸듯이 장애물과 상호작용, 또 손을 뻗어 절벽을 오르는 등의 핸드 트래킹 방안을 구상했습니다. 세 번째는 아이템 사용법입니다. 플레이어는 물약을 들고 입에 갖다 대어 직접 복용해야 하며 가방에 지퍼를 여는 모션을 직접 취해 인벤토리를 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진 일정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획 협회입니다. 8월달
즉 이번 달까지는 동일 장르의 게임을 분석하여 개발 범위 및 내용을 더 확실하게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설계 파트는 8월에서 9월 2달에 걸쳐 레벨 디자인을 끝낼 생각이고 이후 완성된 레벨을 바탕으로 10월까지 레벨 내 이벤트 설계를 완성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개발 파트입니다. 개발은 전반적인 기간에 걸쳐 진행되지만 우선적으로 8월에 아르마딜로 캐릭터 모델링을 완성하여 얼리얼 내에서 구현해 볼 생각입니다. 이후 8월에서 10월, 즉 3달에 걸쳐 일반 몬스터 AI를 구현할 계획이고 9월부터 11월까지는 UI와 전투 시스템을 모두 완성할 계획입니다. 12월까지는 핸드트래킹의 구현에 집중하고 또 부족한 부분을 하나씩 보완하는 시간을 채울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립니다. 일단 그 멘토링 때도 좀 얘기를 했는데 일단 1학년이 이렇게 대단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사실 오늘 기획서를 보니까 되게 상세하게 준비를 한 것 같아서 그런 점은 좀 칭찬해주고 싶고요. 그래서 이렇게 꿈을 크게 가지는 건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그 주어진 시간이 이게 일단 제한돼 있잖아요. 6개월 동안 할 수 있는 것 중에 어떤 걸 좀 먼저 할지 약간 우선순위를 좀 정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확실히 좀 이 게임의 키포인트는 VR로 여러 가지 사물과 상호작용하는 게 재밌을 것 같은데 총기를 갖고 뭐 조작한다라든지 아니면 아까 물약이나 비슷한 걸 먹는다라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집중해서 생각이 있고 아니면 그 외에 본인이 좀 더 구현해보고 싶은 피처를 선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는 이렇게 보스 몬스터의 패턴 같은 거 먼저 구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런 거는 본인이 뭐 할 수 있는 또는 또 하고 싶은 것 내에서 잘 선택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학년인데 이 정도 혼자서 준비하고 하는 거는 정말 대단한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나머지 기간 동안 현재 프로젝트를 최대한 많이 진도를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1학년 대단한데 가능하면 멘토님이든 강사님이든 대화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혼자서 방에서 몰입하지 말고 상호작용 대화하면서 새로운 다 못하면 어떤 한계가 생길 거기도 너무 크게 하지 말고 조금씩 대화로 풀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1학년이니까. 그리고 내 철을 보니까 영어 게임을 막 하는데 스코어보드가 좋아하더라고. 가지고 그 1등을 이기려고 막 몰두하는 게임을 하는데 그런 딩 모르면 또 4학년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되니까 또 모르면 우리가 도와줄게. 너무 좋았어. 네, 저도 지난번에 와서 중간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일단 VR로 준비를 하시기 때문에 저도 코어를 좀 더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손 동작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기본들만 좀 잘 잡으시면 아마 그 다음 스텝들은 사실 잔가지들이라 뭐 혼자서도 아마 금방 하실 것 같긴 합니다. 대신 그 하프라이프 알릭스도 그렇지만 이동 VR을 꼈을 때는 이동에 대한 게 제일 문제인데 그거는 좀 열린 결말처럼 좀 두시고 코어를 먼저 만드시면은 그 뒤는 좀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3팀 발표했고요. 지금 현재 13분인데 저희 11시 23분까지 10분간 휴식 기간을 가졌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